안녕하세요. 경제재민쪽 이유연입니다. 교수님, 네. 우리나라랑 가깝지만 또 먼 나라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일본인 것 같은데요.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은 먼. 그리고 왠지 가끔 섭섭한 일이 생기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좀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4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전망하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랑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교수라고 하고요. 198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33년 지났고요. 세종대에서는 그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도 연구도 쭉 해왔고요.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극적으로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람이고 이름만 일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 히로시마 출신이고요. 와세다 법대 출신이고 대대로 정치가 집안 출신인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누구인지는 조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시다 후미오 씨는요, 한국에도 한번 왔고 그게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맺기 위해서 그때는 외상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윤변세 한국의 외교부 장관하고 함께 나란히 TV 앞에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사람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비둘기파라고 해서 좀 극우는 아니고요, 온건파에 속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듣는 것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위기언어를 많이 잘 듣는다라는 이야기고, 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위기언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자기 주장이 좀 없는 사람으로서 카리스마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쭉 듣고 온 그런 사람이고요. 이번에 기시다 정권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기시다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PF에 아베 전 총리라든가 아소 부총리, 전 부총리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비둘기파이지만 극우적인 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PF가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본에서는 색깔은 결국은 기시다의 오르그를 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총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한 설명 주셨었는데, 네. 또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취임 열흘 만인 14일에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또 10월 31일에는 이 중의원 선거, 총선을 치를 예정인데요. 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기시다 정권의 장기 집권 여부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제 예상이라기보다 현재 일본에서 쭉 나와 있는 뉴스를 종합해 보면요. 기시다 내각이 일단 출범을 했지만 이게 100대 내각이고 기시다 총리는 100대 일본 총리가 됐는데요. 이 100대 내각 그리고 100대 총리라는 자리는 바로 총선거까지입니다. 총선거가 끝나면 다음은 101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대 총리라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축하할 만한 그러한 뭐라 할까,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상징성이 좀 있는데도 아주 짧아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거에서 그래서 여당 자민당이 상당히 의석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고전할 가능성이 예, 있다. 상당히 고전하고 과반수를 넘기더라도 아슬아슬하게 혹은 과반수를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기시다 내각의 장관들의 비리도 10건 이상 보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장관 20명 중 여러 명까지가 여러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고, 그리고 자민당 안에
조직, 집행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르범할 때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지르범하는 내각인데도 네. 상당히 낮은 그 역사상 가장 낮은 그러한 여론조사도 있고 혹은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해서요. 네. 이게 어떤 사람은 그 야당 쪽에서 이겼어. 정권이 교체될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마 가지는 않겠지만 이겨도 아슬아슬하게 이겨서 이러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키시다 내각은 유지되지만 그러나 그 처음부터 레임닭 상황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시다 총리가 온건파, 비둘기파이기는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부분은 혹시 그 키시다 총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면 오히려 지금 그 키시다 총리의 한국에 대한 스탠스는 좋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그 위안부 합의를 하기로 온 사람이라서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위안부 합의 안에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전달한다. 이 말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 말을 집어넣은 사람이 키시다 당시 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 쪽에서 일본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원한 같은 게 있어요. 예, 비둘기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국에 대해서는 약간 원한이 있는 분이 키시다 수상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그렇게 초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에는 이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에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또 복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네. 직접 이 참배를 하지 않았지만 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일본 정치인들이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역시 그 일본 내 극우파 혹은 그 강경파 포스 세력이 어림잡아서 200만 명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표가 이번에 특히 금방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키시다 자체는 그 야스쿠니 신사라든가 그런 극우적인 그 행보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표까지 그런 모아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어서 이거는 그 아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베 전 총리를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표까지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콧물을 그 혼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대신 뭐 가지는 않았지만 뭐 갔다는 식으로 그렇게 흉내를 내는 이러한 그 행보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 기시다 총리의 경제 정책도 조금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진 것으로만 보면 수백조 원의 부양책으로 대담한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과 일본 경제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애매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조 원 그 부양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수백라고 해서 구체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라는 부분에서 막연하게 그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그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먼저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선거 유세전에 돌입했기 때문에요. 사실상 그 선거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그 아주 상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일본의 재무성, 한국에서 말하면 재무부가 됩니까? 네, 기획재정부. 재무. 기획재정부가 되죠. 일본의 재무부의 차관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이 정책은 안 된다는 식으로 새로 취임한 기시다 총리에게 판기를 들었어요.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일본의 재정이 너무 더 심한 타격을 입는다. 세계에서 가장 재정적인 그 부담이 아주 큰 나라가 일본이 아닙니까? 네.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일본 경제가 파탄이 된다. 이렇게까지 일본의 특히 재정적인 부분이 파탄이 된다고 일본 재무성의 대단히 우수한 관료가. 네. 차관이라고 해도 사실은 뭐 장관급의 그런 그 우수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일본의 대단히 유명한 잡지에 논문처럼 그것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기시다의 상황이고요. 그러나 기시다 씨는 일단 손장뿐만이 아니라 분배. 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라는 현재까지 그 아베 전 총리가 해왔던 아베노믹스는 그 손장에 많이 전점을 두었다. 그런데 분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대단히 가난해졌다. 사실 그 요새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보다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구매력 수준의 그 DGP 1인당 구매력은 2018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네네. 사실. 네, 이런 것도 있어서 결국은 그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는 어느 정도 부유하게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됐는데 그 개인들에게 분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하겠다. 그 이야기를 이번에 취임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분배를 어떻게 하냐? 네.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을 시켜야 분배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렇다면 아베노믹스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사실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역시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도 어딘가에서 많이 듣고 만든 어떤 자신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말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 이런 부분에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라는 게 국민들이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진짜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의 평균 구매력이 한국보다 더 낮다라는 네. 것은 조금 네.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2015년쯤부터 그런 개인적인 경제적인 상황은 한국과 일본이 많이 그 역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 가면 또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해외에 가면 그 돈을 많이 쓴다라는 것은 성격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너무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특히 동남아라든가 네. 그런 데서는 옛날에는 호객할 때 일본말로 호객을 했는데 요새는 한국말 그리고 중국말로 다 호객한다고 합니다. 일본인들 돈을 진짜 안 쓴다고 합니다. 그거는 성격적으로 안 쓴다가 아니라 돈이 없다라는 주머니에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진짜 많아진 것은 그게 일본에서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분배를 기시다 총리가 많이 강조하는 거죠. 네. 네. 이 성장과 분배, 이 두 가지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우리나라 이 정재계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정권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일본 정재계는 또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한일 경제 갈등이 이 양국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만약에 더 이게 장기화될 경우 누가 더 불리하게 될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그 현재까지만 보면 일단 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그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
뭐 한국에 유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일본은 그러나 많은 타격을 입지 않았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사실 그 지금 수출 규제는 현실적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이 그것을 아주 강하게 한국에 발돋움시키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한국에서 그 국산화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이 다 막혀버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일단 한국하고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는 불편함 없이 네.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수출 규제라는 그 현실은 그대로라고 해도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규제를 혹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 한다면 네. 일본 내 반도체 기업들이 오히려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한때는 그랬습니다. 한때 2019년에 7월에 그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일본 내에 반도체 삼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매상이죠. 그렇죠. 매출. 매출. 그게 거의 한국에 대해서 그 수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10% 정도 줄었다. 이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처음은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일본의 기업에 뭐 일본 가격이. 정부 전체가 아니라 일본의 그 개인의 기업에는 상당한 그 타격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된 일본 정부가 조금 완화했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뭔가 눈에 띄게 서로가 아주 그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치, 경제, 외교에서 이제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떤 과제가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쪽의 입장에서는 투 트랙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간제지원 문제는 그것은 외교적으로 좀 풀고 다른 그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는 그 경제적인 분야에서 이야기하여서 풀고 이렇게 투 트랙 네. 여러 가지 뭐 투 트랙이 있는데요. 그게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작동되지는 않았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라든가 간제 지원 문제에서는 일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네. 이러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 대 기업의 문제라든가 개인의 문제라든가 물론 위안부 문제는 개인하고 국가의 문제, 일본이라는 국가의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또 그 나름대로의 분리를 해 나가면서 간제 지원 문제는 이거는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이 오케이를 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되거나 혹은 판결대로 가지 않아도 이것은 그 화해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충분히 있습니다. 서로 화해를 하는 거죠. 이게 중국하고 일본 기업은 화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국에 대해서는 65년대 다 끝났다라는 논리로 일본이 그 길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일본이 양보를 하여서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빠져서 이게 개인 대 개인이잖아요. 개인 대 기업이라는 것은 개인이니까 네. 여기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놔둬야 되는 것이고요. 위안부 문제는 뭐 국가의 문제, 일본이라는 국가하고 이쪽의 개인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든지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하고 앞으로 또 기시다 내각하고 그 한국 정권이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그렇군요. 능욕요소 봐야 네.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국이 또 반면에 일본에 양보해야 할 부분도 좀 있을까요? 양보라는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은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간제 지원 문제 네. 그리고 위안부 문제잖아요. 근데 간제 지원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로가 양보해야 합니다. 이거는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가가 빠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한국이 양보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양보해 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일본도 그렇게 말해 왔던 대로 이거는 개인의 정의권으로서 인정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하지 말고 국가는 봐줘야 된다. 이 안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다. 그냥 가장 좋은 것은 서로 화해. 그러니까 완전히 대결로 재판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화해로 끝나도록 네. 유도해 나가는 것이 그러한 또 합의를 국가 대 국가가 한다면 이러한 합의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경제재민촉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일반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한국하고 일본이 역시 이웃나라이기 때문에요. 이웃나라끼리 싸운다라는 게 굉장히 불행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좀 알고 이해하고요. 서로 돕는 그러한 관계로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많이 힘을 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이 한일 관계의 올바른 연결고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공존 공영, 함께 존재하며 함께 번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 시대가 열리면서 어렵지만 꼭 풀어야 할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꿈꿔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요,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뜻깊은 대화 나눠봤습니다.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